30도에서는 온대기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C에 해당하는 기후죠. 세세한 이제 기후 구분은 차차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온 조건은 이제 C를 판별하는 기준이지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에서 18도씨 사이에 분포하게 되면 온대기후 C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구분부터는요, 강수량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략 연강 수량은 한 500ml 이상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전에 열대기후와는 다르게 월별 건조 수분의 기준이 60ml가 아니라 30ml로 내려왔다는 거. 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기후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ml보다 많으면 습윤한 거고요, 적으면 건조한 겁니다. 자, 특징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우리가 지금 적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건조기후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중위도에 위치해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교차가 최소 10도씨 이상. 그래서 열대기후와는 다르게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훨씬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기후가 온난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북반구에 있는 온대기후 주요 그 국가들을 보면 유럽 대륙이라든지 혹은 동아시아 지역, 미국이 있는 그 북아메리카 지역, 이쪽에 이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남반구도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비단 북반구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자, 분포 지역은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 중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같은 중위도라고 해도 대륙의 서쪽 해안 지역과 동쪽 해안 지역이 약간 다른 기후 양상을 보여요. 그 이유는 바로 편서풍이라고 하는 중위도 지역에서 항상 서에서 동으로 부는 그 바람의 영향 때문인데, 그것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도 대륙 서안에서는요, 서안 해양성 기후와 지중 해성 기후라는 그런 세부 기후가 나타나고요. 중위도 대륙 동안에서는 온난 습윤 기후와 온대 겨울 건조 기후라는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온대 기후 설명을 드릴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륙 서안과 중위도 대륙 서안과 중위도 대륙 동안에서 왜 다른 기후가 나타나게 되느냐를 알아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편서풍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해양은 비열이 크고 대륙은 비열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바다가 조금 더 서늘한 기운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편서풍이 여기서 여기로 계속 불게 되면은 이 서쪽 해안 지역은 서늘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에 비교적 서늘할 거예요. 반면에 육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계속 가져오는 게 육지적인 성질이죠. 비열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뜨겁게 달궈지겠죠. 여름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겨울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열이 작은 대륙이 훨씬 더 빨리 식어버리고요. 차갑겠죠. 비열이 큰 해양이 비교적 서서히 식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약간 상대적으로 온난한 기운을 띠기 때문에 대륙의 서안 지역은 겨울에 상대적으로 온난한 성질을 띠게 되고, 대륙 내부는 굉장히 차가운 그런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이런 연유로 인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이 각각 다른 기후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온대기후 분포 지역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은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해 준 것과 같습니다. 자, 근데 가끔씩 이제 선생님도 공부할 때 그런 궁금증이 든 적이 있는데, 선생님 여기는 동안 지역인데 무슨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네, 이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하는 게 이 유럽 지역의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은 이 명칭이기 때문에 꼭 서안에 위치하는 지역만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유럽 대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라시아 대륙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 해안 지역의 기후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은 다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게 명칭일 뿐이지 진짜로 서쪽 해안에 위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안 해양성 기후는 30도에서 60도 사이 중위도 지역에 위치를 하고요.
자, 항상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같이 받는다. 거 알아두시고요. 자, 지역의 명칭을 하나하나 보자면 대표적으로 많이 제시되는 곳이 이제 런던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부 해안 지역과 그 다음 호주에서 남동부 해안 지역, 멜버른, 시드니 이런 데가 있겠고요. 캔버라, 뉴질랜드도 해안해양성 기후를 보입니다. 그 다음 캐나다 서해안 지역과 그 다음에 칠레 남부 지역, 이 서안해양성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안해양성 기후,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알려준 그 기준선, 기온 기준선과 강수 기준선 그으면 어떤 기후인지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마이너스 3도 먼저 그어야겠죠.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네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요 위면 A였고, 요 사이면 C였고, 요 아래면 이제 D가 됐었죠. 자, 그러면 얘는 C 기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강수 기준선은 30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달이 30 이상이니까 습윤하네요. 그렇게 되면 CF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여기 온대기후에서는 최난월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여름이 서늘하냐 아니면 여름이 덥냐를 기준으로 해서 3차 구분까지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22도 선을 그었을 때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보다 낮네요. 그럼 여름이 서늘하구나. 그럼 B를 붙여서 서안 해양성 기후가 되는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특성은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난하고 연중 습윤하다라는 게 기후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서안해양성 기후로 대표되는 지역이 이제 런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런던에 있는 빅벤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죠. 자, 이 지역의 사진을 항상 보면요. 하늘이 어떤가요? 쾌청한가요? 네, 구름이 지금 잔뜩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안개가 잔뜩 또 껴있네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은 굉장히 흐린 날이 많고요. 그 다음에 비가 자주 내려요. 그래서 영국 신사들의 전통 복장을 보시면은요. 머리에 이제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이런 중절모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여기는 지팡인데 우산을 항시 들고 다녀요. 자, 왜 그럴까요? 그죠. 비가 너무 자주 내리니까 그런 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복장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죠. 네. 영국의 전통 복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왜 그러냐? 편서풍으로 인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비열이 큰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교적 온난하고요. 그리고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항상 뭘 머금고 오기 마련입니까? 네. 수증기를 항상 가져오죠. 그래서 굉장히 습윤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남학생들은 이제 관심이 많은데 축구예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서 축구가 굉장히 유명한데 스페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을 해서 오면은 약간 이제 뭐 팀하고의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요. 이 날씨가 이 스페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쾌청하고 여름에 쨍쨍 내리쬐는 햇빛, 그다음에 굉장히 살기가 좋은데 이 영국 지역은 맨날 와 보면은 맨날 구름 끼고 안개 끼고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되니까 이 날씨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 있던 스페인 팀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기후의 영향이겠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항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강수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운하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운하가 뭐냐면 이 강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교통로를 운하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운하를 한번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기후적으로 운하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겨울이나 봄 같은 때에는 강바닥이 막 다 드러나요. 배가 항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운하들이 곳곳에 발달해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데 이제 놀러 가게 되면은 이제 베니스가 유명하죠. 여기에 이제
베네치아라고 하는 부르는데, 베네치아 같은 데 가면은 이 수상 배를 타고 그 수상 가옥들 막 지나다니면서 관광하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충분한 강수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장면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는요, 자, 충분한 강수량이 이렇게 내리게 되면서 항상 습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이런 구름들이 태양의 일사를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서늘하고요. 네, 이렇게 서늘하고, 그리고 충분한 어떤 서늘한 기온과 충분한 강수량으로 인해서 이런 밀, 귀리, 보리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뛰놀면서 뜯어먹기 쉬운 목초지가 네,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초지들은 좀 너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말라 죽는데요. 그래서 적당히 서늘하면서 촉촉한 그런 기후가 뒷받침되어야 네, 이런 목초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도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기후보다는 좀 약간은 건조한, 네, 내건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건조함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네, 이런 친구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식이 뭡니까? 예, 밀로 만든 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옥수수도 재배가 많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먹기보다는 이건 누굴 위해 재배하는 거예요? 네, 가축들을 위해서 재배하는 사료용 옥수수가 많이 재배되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먹는 식량 작물, 그다음에 이런 잡아먹기 위한 동물들을 키우는 목축, 그다음에 이런 목축을 하는 가축들에게 줄 사료 작물들이 같이 재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것들을 다 모두 한 농경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이 지금 합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 이제 고민하잖아요.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그러면 둘 다 먹자. 네, 짬짜면처럼 섞여 있는 이런 농업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혼합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서부 유럽 지역에서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유럽 지역에서 유명한 것이 뭐냐면요, 자, 식량작물 보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뭐 있어요? 맥주. 그리고 목축을 통해서 키운 그런 가축들을 잡아서 만드는 소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거죠. 독일이 대표적인 이런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은요, 특히나 이제 기르는 가축에서 이제 뭘 합니까?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예, 낙농업이 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빵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먹는 게 우유와 치즈죠. 네. 자, 그리고 이 유럽에는 말씀드렸듯이 기후가 좀 사람들이 살기 좋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도시들이 곳곳에 분포를 하는데, 그런 대도시로 공급하기 위한 화훼 농업이 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 어디죠? 네, 바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서 이 대규모로 화훼 농업을 해서 주변 대도시에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려고 해요. 근데 이 화훼 단지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오느라 이미 꽃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자, 이 시든 꽃을 이제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꺼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화훼 단지는 싱싱하고 상태 좋은 꽃들을 대도시에 빠르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하겠죠. 자, 이런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은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어요. 항상 이제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햇볕이 쨍하고 나오는 날은 사람들이 이제 다 훌러덩 벗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햇빛을 받아야 몸에서도 좋은 비타민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광욕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고요. 피크닉 나간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해양에서 불어오는 겨울철에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온난한 바람 때문에 고위도로 올라갔어도 이제 바닷물이 얼지가 않아요. 이걸 부동항이라고 하는데, 편서풍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좀 고위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항구가 얼지 않고 배가 항시 운행이 가능한 부동항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의 식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겨울철에는 이 친구들이 열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뭇잎에서도 식물의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친구들이 잎을 다 떨어뜨려요. 그걸 낙엽이라고 하죠. 네. 낙엽 화렵수가 주로 발달을 하고 이 낙엽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썩으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이제 갈색 삼림토가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낙엽이 분해된 유기물이 갈색을 띈대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토양은 좀 갈색을 많이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농업 방식이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혼합 농업, 가축을 키우면서 사료 작물도 키우면서 인간이 먹을 식량 작물도 같이 재배하는 혼합 농업이 행해지고요. 삼포식 농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때 이동식 화전 농업 때도 알아봤지만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기력이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세 파트로 나눠서 여름 작물을 키우는 땅과 겨울 작물을 키우는 땅이 있고 가운데 이 땅은 그 해에는 한 해 쉬는 거예요.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쉬고 여기가 여름, 여기가 겨울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쉬는 거. 이제 세 번에 한 번씩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삼포식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낙농업이 주로 행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초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축들을 키우면서 젖을 짜 가지고 그걸 가공하는 낙농업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쪽 기후가 서늘하고 촉촉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자라고요. 그를 이용한 낙농업을 한다든지 혹은 원예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둡시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의 서안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자, 하지만 동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0도에서 60도 사이 중위도 지역에서 분포합니다. 지중해성 기후 이따 배울 건데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조금 더 고위도에 극쪽으로 간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습윤합니다. 항상 구름 끼고 안개 낀다고 했고요. 그로 인해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이 적습니다. 풍부한 강수량을 기반으로 해서 내륙 수온이 발달해 있다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열이 큰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조차가 작고요. 그 다음에 항상 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습니다. 경제활동은 주로 혼합농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먹을 거, 그 다음에 목축 플러스 가축이 먹을 거 같이 한 공간에서 짬짜면처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기후는요.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와 마찬가지로 대륙의 서안에 주로 나타나는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요. 자, 이 지역에 위치해요. 중위도 지역에서 약간 저위도 지역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지역은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덥겠죠. 아열대 고압대는 연중 계속 하강 기류가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햇볕이 쨍쨍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여름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는 이렇게 적도 저압대와 아열대 고압대가 북상하니까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아열대 고압대에. 반면에 12월 이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 혹은 스페인 남부나 프랑스 남부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여름철에 바캉스 시즌에 항상 어디를 놀러 가는 거냐면 그 프랑스 남부 해안이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 남부 해안 여기로 바캉스를 많이 가요. 쨍쨍 내리쬐는 더운 여름에 지중해 바닷가로 이제 놀러 가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기후 판별할 때 기온으로 먼저 봅니다. 18도 시선, 마이너스 3도 시선, 최하늘 평균 기온 그 사이에 위치하죠. 그 다음에 강수량 30도선 그래프 그거 보니까 여름이 30도선보다 아래에 있어. 여름이 건조하네. 썸머 드라이 CS 기후가 되는 거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18도 시선, 마이너스 3도 시선, 최하늘 평균 기온 들어와 있고요. 강수량 30도선 그었더니 여름철이 덥다. 지금 산티아고는 왜 여기가 여름인 거예요? 산티아고는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따뜻하면서 강수량이 풍부한
습윤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이렇게 분포를 해요. 예, 로마가 대표적이고요. 지중해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기후 특성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도시는 로마가 되겠고요.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남아공의 수도죠. 호주의 남서부 지역에 있는 퍼스, 그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와 LA. 이 지역에 되게 살기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돈 많이 번 부자들 있잖아요. 다 LA에 별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겠습니까? 뉴욕 같은 데서 이제 치열하게 돈 벌고 LA로 가서 휴양 즐기는 거죠. 살기 좋으니까. 네. 그 다음 산티아고, 칠레의 산티아고 이런 도시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라든지 서한해양성 기후는 거의 둘 다 대륙의 서안에 위치하고요. 거기서 비교적 고위도에 위치하면 서한해양성 기후고 비교적 저위도에 위치하면 지중해성 기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로 대표되는 지역, 그리스의 산토리니입니다. 이 지역 보면 떠오르는 광고가 있죠, 여러분. 나나나나나나나 날 좋아한다고. 네, 포카리스 웨트입니다. 죄송합니다. 포카리스 웨트의 광고 촬영지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대표되는 지역인데, 자, 왜 이런 집의 색깔을 띠게 됐느냐? 여름철에 굉장히 고온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태양볕이 엄청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예, 덥겠죠. 자, 그러면 미술 시간에 배웠겠죠, 여러분. 빛을 반사하는 색상이 어떤 색상입니까? 네, 여름철에는 검은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흡수해 버리니까요. 흰 옷을 입어야 이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해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의 외벽도 흰색으로 칠해서 이런 뜨거운 태양빛을 좀 반사시켜 보고자 이런 색깔을 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글라스 같은 거는 필수입니다, 여름철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선글라스가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멋내기 위해서 썼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력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쓰는 겁니다. 자,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열대 고압대가 원래는 사하라 사막 요쯤에 위치하다가 북반구가 여름철이 되는 7월이 되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서 이 지중해 일대에 있는 나라들이 뜨거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름에 건조한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위도 저압대가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는 온난습윤한 그런 특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식생 특성을 알아보면요. 잎사귀가 굉장히 지금 보면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고 두껍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반짝반짝거려야 태양빛을 많이 반사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경엽수림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경엽수림이 나타나고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올리브랑 월계수 잎인데, 그래서 우리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우승자한테 이렇게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그런 월계수 잎이 대표적인 이 경엽수입니다. 네,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따가운 태양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런 잎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자, 그래서 경엽수림은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또 잎이 작고 단단합니다. 아까 그 월계수 잎과 더불어서 올리브 잎도 경엽수림의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네,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이 작고 단단하다. 그리고 코르크 나무, 네, 우리 와인병 같은 거 딸 때 뿅 하고 따지는 그 코르크 마개가 바로 이 코르크 나무의 껍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 나무도 안에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 이 수분이 증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코르크 나무의 겉에 있는 껍질 부분이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그런 폭신폭신한 그런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무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가 와인병을 막는 거예요. 공기나 수분의 침투를 막아주는 거죠. 이 나무 껍질의 특성을 살려서 와인병 마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은요,
자, 우리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술이 어떤 술이죠? 네, 보드카입니다. 굉장히 도수가 세기로 유명하죠. 자, 이 보드카는 밀을 증류시켜서 이제 많이 만들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은 뭡니까? 네, 쌀을 증류시켜서 만드는 막걸리입니다. 네. 자, 밀이 많은 지역에서는 밀을 이용해서 술을 담그고 쌀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쌀을 이용해서 술을 담근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어떤 것이 많이 나서 술을 만드느냐? 바로 포도입니다. 이 포도를 이용해서 만든 술인 와인이 지역의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작물이 이제 오렌지라든지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일사량이 굉장히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포도를 이용해서 술을 담그는 와인이 이 지역의 주된 특산물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브도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이 피자에 박혀있는 올리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지역에서도 올리브도 많이 재배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올리브로 기름 만들잖아요. 올리브유 같은 거 이용해서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밀과 섞어가지고 파스타 이런 것도 다 올리브유 사용해서 하는 거 이제 다 드셔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 영향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온 건조한 특성을 띠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목 농업이 주로 발달한다. 그래서 올리브, 포도, 오렌지 등과 같은 작물들이 재배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겨울철에 아열대 고압대가 내려가게 되면은 온난 다습한 기후 특성을 띠게 되면서 곡물 농업을 주로 하게 되고요. 이때 재배되는 친구들은 밀, 호밀, 귀리 등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에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의해서 이렇게 수목 농업이 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겨울철에는 온난 다습하기 때문에 이런 밀과 호밀 같은 친구들이 재배가 되게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좀 산간 지역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알프스 소녀 하이디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보시면은 자,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이렇게 만년설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약간 내려온 지역에서는 펼쳐진 초지에서 동물들이 뛰놀고 있죠. 이제 이게 바로 이목을 나타내주는 장면인데 이목이라는 건 뭐냐? 자, 쨍쨍 내리쬐는 여름에는 너무 이제 햇볕이 많이 쬐니까 저지대에는 풀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사람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높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뛰노면서 이제 먹겠죠. 풀 같은 거를. 근데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위쪽도 풀이 많이 자라지 못하니까 여기서 풀을 조금씩 이제 아래쪽에 있는 집으로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돼서 그 위쪽도 풀이 안 자라게 되면은 내려와서 그 안에서 집에서 미리 말려놓은 건초를 먹이면서 동물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자, 계절에 따라서 동물을 이동하면서 키우는 이런 농업을 뭐라고 하냐면 이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목은 계절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이동을 해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해발 고도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수직적 이동을 주로 하고요. 우리가 배웠던 유목은 풀을 찾아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해발 고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해발 고도가 변화가 없는 수평적 이동을 한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중해성 기후가 분포하는 지역은 대륙의 주로 서안이고요. 30도와 40도 사이, 그러니까 중위도에서도 약간 저위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성은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고온 건조한 게 특징이고요. 썸머 드라이죠. 겨울에는 아열대 고압대가 내려가면서 저위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우기가 오게 됩니다. 식생은 편서풍에 의해서 강수량이 이제 그때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식생은 태양빛을 반사시키고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한 반짝거리고 단단한 작은 그런 잎이 특징인 경엽수림이 발달한다고 했고요. 포도와 오렌지가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여름에 포도와 오렌지 등과 같은 수목 농업이 이루어지고요. 겨울에는 온난하고 충분한 그런 촉촉한 강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밀과 호밀 등을 키우는 곡식작물 재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목. 계절에 따라서 동물들을 데리고 여름에는 고지대로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저지대로 내려와서 지내는 이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럽 사람들 바캉스 이쪽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옥의 특성은 햇볕을 반사하기 위한 하얀 벽과 그리고 두꺼운 벽을 쌓아가지고 열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 창문을 작게 햇볕이 마찬가지로 적게 들어오게끔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난습윤 기후부터는요, 이제 동안에 위치한 기후들입니다. 여기서 다음 챕터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부터는 온난기후 중에서 주로 대륙의 동안에서 나타나는 기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난습윤 기후가 제시되고 있어요. CFA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항상 해왔던 것처럼 18도선과 마이너스 3도선을 긋고 최하늘 평균 기온 요 사이에 위치하죠. 그러면 C겠죠. 그 다음 강수량 30도선을 그어보게 됐으면 모든 달이 30mm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연중 습윤한 기후이기 때문에 F가 나오겠죠. 그 다음 온난에서는 최나널 평균 기온, 여름이 덥냐 아니면 서늘하냐를 나누는 기준이 최나널 평균 기온이 22도를 넘어가느냐를 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보시면 최나널 평균 기온이 22도를 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름이 매우 덥군. 그러니까 세 번째 3차 구분에서 A가 나오겠죠. 그러면 CF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굉장히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한랭하고 비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오는 그런 기후 특성을 보이고 있는 기후입니다. 자,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얘는 W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계절이 건조하다? 그쵸, 윈터 드라이, 겨울이 건조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8도선 마이너스 3도선 긋겠습니다. 자, 최하늘 평균 기온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강수량 기준선 30mm 넣었을 때 겨울에서 지금 30mm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건조한 기후군이라는 것을 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겨울 최소 우월 강수량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겨울에 가장 비가 적게 온 달의 강수량이 여름에 비가 가장 많이 온 달 강수량의 10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여기랑 여기 보면 지금 10배 이상 차이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후는 여름에 굉장히 고온다우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온난 소우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22도선, 최나널 평균 기온 22도선 위쪽이기 때문에 뭐 A의 특성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굳이 판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요. 보시면은 온난습윤 기후는 이렇게 위치를 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일본의 남부 지역 정도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도쿄나 상하이 이런 국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뉴욕, 부에노스아이레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온난습윤 기후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나라 남부지방 일부 지역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뭐냐면 여름이 굉장히 기온이 높고 다습하기 때문에 통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지방 가옥 특성을 보시면은 뻥뻥 뚫려 있는 앞뒤로 바람이 잘 통하게끔 뚫려 있는 대청마루가 특징이에요. 또한 일본에 가시면은 그 여름철에 굉장히 덥고 습하니까 바닥에 뭘 깔아놨냐면 다다미라는 걸 깔아놓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아직 일본에 가본 경험이 없지만 대나무로 만든 돗자리 비슷한 거예요. 다다미를 깔아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바닥에 누워있으면 쩍쩍 달라붙잖아요. 땀나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약간 뽀송뽀송하고 그 대나무 틈 사이로 통풍이 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쩍쩍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좀 줄여줄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시설이 다다미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통풍을 위한 대청마루 이런 것들이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가옥 구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기 때문에 뜨끈한 온도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계절풍이죠.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그런 양상을 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도 그 서한 해양성 기후 배울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낙엽이 이 나무가 겨울철에 열에너지 보호를 목적으로 낙엽을 떨어뜨리면 그 친구들이 썩어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갈색 삼림토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벼농사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생육기 여름에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계절풍에 의해서 그래서 몬순아시아 지역과 이 온난 습윤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중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나라 남부 지역 다 벼농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대부분 다 쌀로 만들어진 밥이죠. 자,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온난 습윤 기후를 정리해 보면요. 분포는 주로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조금 더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온난 습윤 기후가 상대적으로 고위도 지역에 위치합니다. 자, 특징은 이 계절풍이 특징이에요. 이 지역은 편서풍 때문에 육지의 영향을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여름에는 편서풍보다 죄송합니다. 편서풍보다는 계절풍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요. 그래서 여름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다습하고요. 겨울에는 대륙 쪽에서 바다로 불어가는 그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기온은 연교차가 굉장히 큰 게 특징이고요. 이제 이게 바로 그거죠. 편서풍에 의해서 대륙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떤 비열이 작은 그런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고, 그다음에 가끔씩 열대 이동성 저기압, 즉 태풍이 지나가기도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 활동은 대부분 벼농사고요.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목화를 재배하는 곳도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인종 이런 거 배울 때 나오겠지만 미국 안에서 흑인이 제일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 남부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남부 지역에서 목화를 재배하는 대농장들이 많았어요. 이 목화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쓰겠어요.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들을 이 당시 남부 지역에서 목화 대농장에서 많이 데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온대초원인 팜파스에서도 굉장히 넓은 규모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식생은 상록 화렵수림과 낙엽수림, 침엽수림이 섞여 있는 혼합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온대기후를 비교해 보면요. 대륙 서안에서 대륙 동안으로 갈수록 점점 연교차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편서풍에 의해서 서안 지역은 비교적 비열이 큰 해안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대륙 동안 지역은 편서풍에 의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은 동안 쪽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는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어디가 약간 더 좋을까요? 연교차가 약간 작은 서안 지역이 조금 더 살기가 좋겠죠. 자, 온대기후 비교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18도선 마이너스 3도씨 선 최하늘이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30선 위 항상 습윤하죠.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로 대표되는 CFA입니다. 자, 그리고 최난월이 지금 22도보다 아래에 있죠. 이게 CFB 기후가 되겠습니다. 최난월이 22도를 넘어가면 그때가 A겠죠. 자, 그리고 동안에서의 동안 기후의 대표 주자로 이제 많이 나오는 곳이 서울인데요. 18도선 마이너스 3도선 최하늘 요 사이에 있죠. 기준선 30도선 그었을 때 겨울 건조하죠. 그 다음에 기준선 22도 그었을 때는 좀 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종합해 봤을 때 런던은 서한해양성 기후, 서울은 온대 겨울 건조 기후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안과 동안을 비교해 볼게요. 서안은
편서풍과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동화는 편서풍의 영향도 받지만 계절풍의 영향을 해당 계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받습니다. 자, 대륙성화는 아무래도 해양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온난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은 것이 특징이고요. 대륙동화는 이제 대륙의 배열이 더 작으니까 여름 고온 그리고 겨울철에는 훨씬 더 한랭한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서풍에 의한 대륙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연교차가 큽니다. 자, 그리고 대륙성화는 편서풍에 의해 공급되는 수증기로 인해 연중 고른 강수가 특징이고요. 강수 계절차가 적어서 운하가 발달하기 좋다고 했죠. 반면 대륙동화는 여름에는 계절풍에 의해서 해양에서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지만 겨울철에는 또 계절풍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대륙의 영향으로 인해 수증기 공급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비가 적게 오죠. 강수의 계절차가 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온대기후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건조기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두 번째로 온대기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대기후의 특징은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C선과 18도 C선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10도 C 이상 있어서 이제 연교차가 약간 확보되는 그런 기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대 기후는 저위도에 분포했던 반면에 이제 약간 올라갔죠. 네, 중위도 지역에 분포하고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편서풍이 있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후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리고 기후가 굉장히 좀 온화해요. 비도 적당히 내리고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농경이 잘 되고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식생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화렵수와 추운 지역에서 사는 침엽수가 섞여서 있는 호남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온대기후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분되냐면요. 대륙 편서풍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온대기후 지역은 대륙의 서안에 위치한 지역과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 지역의 기후 특성이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여기는 보통 비열이 큰 해안의 영향을 편서풍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성되는 기후가 서안 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서안 해양성 기후는 어떻게 판별을 하냐? 자, 여기는 이제 또 강수 기준선이 바뀌었겠죠. 아까 열대기후에서는 60mm였다면 한 단계 올라온 이 C기후에서는 3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달의 강수량이 기준선인 30mm 이상이 될 때입니다. 자, 근데 CF가 붙은 기후가 동안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온난 수분 기후인데 온난 수분과 서안 해양성을 어떻게든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3차 기준까지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장 따뜻한 날, 여름이겠죠. 최나절 평균 기온이 22도씨 미만일 때 이게 서안 해양성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하늘 평균 기온 가지고는 C 기후라는 거 알아냈고 강수량 가지고는 연중 수균하다라는 거 F 같이 사용하겠죠. 여기도 CF입니다. 마지막에 여름이 지금 여기 보면 22도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서늘한 기후가 되겠죠. 왜냐면 편서풍에 의해서 해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열이 큰. 네. 그래서 서늘한 이 기후는 B를 붙여주고요. 소문자. 스균한 이 기후는 소문자 A를 붙여줍니다. 여기는 더운 여름, 여기는 서늘한 여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의 강수량이 30mm 선보다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면 썸머 드라이니까 C 다음에 S가 붙으면 되겠죠. 여름이 건조한 이유입니다. 이 아열대 고압대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륙 동안은 비열이 작은 대륙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보게 되는데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이름에서도 이미 알 수 있겠죠? 자, 겨울 강수량이 우리 강수 기준선인 30mm보다 미만 이렇게 되면 겨울이 건조하기 때문에 윈터 드라이 W가 붙게 되겠죠. 그 다음 온난 수분 기후는 아까 봤던 모든 달 강수가 30mm 이상입니다. 하지만 얘하고는 다르게 최나월 평균 기온이 22도보다 미만이게 될 경우, 이상이게 될 경우죠. 그러니까 더운 여름, 스균하지만 더운 여름, 스균하지만 시원한 여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적진 않을게요. 적어도 될까요? 자, 모든 달 강수가 30mm 이상. 그러나 최나월인 여름의 평균 기온은 22도보다 높다. 더운 여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륙 서안에 있는 온대 기후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서안 해양성 기후는 대표적인 것이 영국 런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한 특성을 띱니다. 당연히 편서풍에 의한 해양의 영향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런 특성을 살려가지고 혼합 농업이라든지 혹은 낙농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대도시의 꽃을 공급하는 화훼 농업 같은 것들이 발달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뭐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운하가 배로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운하와 같은 수원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항상 이제 거의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가 뜨면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뭘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일광욕을 하는 그런 풍경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지중해성 기후는요, 여름이 건조한 기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아열대 고압대가 여름이 북반구가 여름이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서 이 지역에 그 뜨거운 계속해서 이제 연중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열대 고압대 영향 때문이고요. 영향 때문이고 그래서 여름이 굉장히 덥고 건조하고요. 반면에 그에 비해서는 겨울이 스균한 그런 특성을 띠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지냐면요, 가옥의 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름이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니까 그런 열들이 집 안으로 막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이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태양빛이 조금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작은 창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리스의 산토리니 이런 곳에서는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게끔 건물의 외벽을 흰색으로 만들어서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광경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농업이죠. 여름철에 뜨겁고 그런 내리쬐는 건조한 그런 뭐 일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목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작물들은 올리브나 포도,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명한 게 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오렌지 이런 친구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스균해지기 때문에 서늘하고 스균한 그런 기후를 이용해서 곡물 농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뭐 보리, 밀 혹은 귀리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지중해성 기후는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동물 가축을 키우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는 너무 이제 건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해서 저지대에는 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서늘한 고지대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동물들을 막 풀도 먹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겨울철에 좀 스균해지면 다시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쪽에서 지내는 이렇게 수직적인 이동을 하게 되는 목축을 우리는 이목이라고 했었죠. 알프스 주변의 고산지대에서 행해지는 그런 목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요, 여기는 크게 막 정리할 건 없어요. 겨울이 건조하다, 이런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온난 수분 기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교적 강수가 1년 내내 고르다.
하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기후 지역에 따라서 농업이 다양한 양상으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 계절풍이 영향을 미치는 몬순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온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여기서는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1년에 두세 번씩도 짓는다 하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인도 인근,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 인근으로 해가지고 차 재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뭐 아쌈 지방이라든지 뭐 다르질링 그런 지방에서 찻잎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북아메리카 남동부에서는 기후를 활용해서 목화가 많이 재배가 되고요. 그다음 남아메리카 남동부에는 팜파스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초원이 있어요, 평야지대가. 그래서 아르헨티나 팜파스에서는 굉장히 이제 가축들을 대규모로 풀어놓고 기르는 기업적 목축, 그다음 밀농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지대의 이름을 이제 아르헨티나 팜파스 평원, 이 지역에서 이런 농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스테이크 값이 굉장히 싸대요. 우리나라 돼지고기보다 더 싸답니다. 이런 대규모로 풀어놓고 기르는 지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온대기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